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요런 현상이 있어요. 얘는 그 번역이 없어요. 그냥 번역이 없기 때문에 쓸 때도 메니스커스 뭐 이렇게 써요. 그렇죠? 전혀 번역이 안 돼 있다는 건데 저 말 뜻이 뭘까요? 메니스커스는 이게 그 원래 영어에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초승달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해요. 네, 초승달. 초승달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된 이렇게 달 모양 이렇게. 뭐 이건가? 하여튼 뭐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있잖아요. 이때 한 다음에 요렇게 돼 있나? 요렇게 돼 있나? 국기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 터키. 터키 국기가 이렇게 별에 초승달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터키 분들. 이렇게 기억을 못해 죄송해요. 어쨌건 그 터키 국기 이름이 메니스커스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국기 이름은 뭐예요? 태극기. 대한민국 국기요? 나 진짜. 그럼 미국 국기는요? 미국 국기. 그건 성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거는 평양기요? 관장하겠네. 북한 거는 인공기라고 하죠. 인민공화국기라고 하거든요. 인공기 줄여서. 네. 그 다음에 일본 거는 일장기. 우길기는요.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일장기고요. 일장기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이게 우길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의 공식적인 깃발이고요. 요거는 일본의 나쁜 표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어떤 우길기야.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깃발에 뭐냐면 이름이 있듯이 이렇게 생긴 국기를 메니스커스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화학에 나오는 걸까? 이게 왜 화학에 이런 게 나올까? 자,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얘는 유리관, 알겠죠? 유리관. 자, 관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가 다 뚫려 있는 걸 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빨대요, 빨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 빨대에다가 물을 담아둔 건데 그것을 아주 좀 과장되게 그린 모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굵은 관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는 되게 얇은 관인데 그걸 이제 확대해가지고는 좀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그린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아래가 뚫려 있는 어떤 관에서 이렇게 뭐냐면은 이제 뭐 이런 유리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두게 되면 묘하게도 이 표면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이런 곡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래로 오목한 이 모습이 뭐를 닮았다? 초승달을 닮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목한 이런 모양.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오목한 모양이 나타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주어져 있는 이 그릇의 재질이 뭐라고요? 유리. 백제시죠? 유리왕. 자, 어쨌건 유리. 알겠죠? 유리. 자, 근데 유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유리는? 잘 붙어요. 인력이. 바로 유리는 물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리는 물하고 수소 결합을 아주 잘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셉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주 강하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 아직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상태 변화할 때 그 수소 결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수소 결합을 나하고 배우진 않았어도 들어본 적 있죠? 아주 강한 분자간 인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유리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살짝 말씀을 드리면 유리의 구성 성분은 실리콘과 산소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유리의 기본적인 뼈대거든요. 여기 산소가 있죠. 물은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가능하다?
이게 수소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유리는 물하고 수소 결합을 할 정도로 인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물하고 여기에 있는 유리 사이에 짜잔 강력한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수소 결합을 영어로 뭐라고 쓰죠? 하이드로젠 본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줄여서 HB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급만 하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웁시다. 그래서 이게 HB로 이렇게 줄여 썼고요. 자, 그런데 수소비 결합이고 자시고 간에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구. 그렇지. 중력이 그렇지. 지구에서는 절대로 뭘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짜자자잔. 중력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소 결합과 중력 모든 것들이 뭐해지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짜잔 합력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뭐가 됐건 물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어쨌거나 액체잖아요. 그럼 액체의 표면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죠? 그것이 작용하는 힘에 수직하게 이렇게 표면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물이 유리랑 가까운 쪽은 유리 쪽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목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메니스커스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똑같은 유리관에 이제 뭘 담아두자? 수은을 담아두자. 수은 역시 상태가 뭐죠? 액체죠. 그런데 수은을 담아두면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메니스커스가 나타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수은이 뭐 굳이 유리하고 청력이 그렇게 나타날 이유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서로 매우 싫어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은은 짜자자잔 원자 간 금속 결합력 이게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 사이 인력도 크지만 물과 수은 사이의 수소 결합이 상당히 커서 끌려오는 거라면 자 수은은 이 안에 수은 원자들이 계속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은 원자, 수은 원자, 수은 원자가 이렇게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수은이 액체여도 상태는 뭐야? 이게 금속이잖아. 그럼 원자와 원자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 이게 금속 결합이 나타날 거라고. 금속 결합이 뭐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뭐 밴드 이론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뭐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건 금속으로서의 결합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결합력이 뭐하다? 아주 강한 거야. 그러니까 수은 원자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이랑 인력이 나타나는 게 더 안정해진다는 얘기야. 자기들끼리 금속 결합이 있을 때 더 안정하다는 얘기야. 자기들끼리가 더 안정하니까 힘이 우세하게 안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역시나 힘이 뭐 어느 쪽으로 작용하건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힘은 중력이 있을 거고. 그럼 이 경우 합력은 어느 쪽으로? 요쪽으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액체의 표면은 어떻게? 그 합력의 최종 전체 힘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면이 형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릇에 액체를 담아 두었을 때 표면이 평평해지지 않고 이렇게 곡률을 갖게 되는 현상을 메니스커스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목해지는 경우는 이 액체 성분과 그릇 사이에 뭐 부착력이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부착력이란 표현은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학에서는 뭐예요? 그냥 수소결합인 거죠. 무슨 말이죠? 물이면. 그 다음 여기서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응집력으로 표현해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성분의 화학 결합력인 거죠. 뭐 이 지금 경우는 금속 결합력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요런 식의 해석을 메니스커스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혹시 여러분 표면 장력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표면 장력 현상 그리고 모세관 현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과 얘가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나중에 또 그 이 뭐냐면 상태 변화 이론할 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런 메니스커스 현상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앞에서는 이 메니스커스 현상이 왜 생기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메니스커스 현상이 이제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하고 뭔가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뭘 하나 예로 들 거냐면 이 화학 실험 기구 중에서 이게 메스 실린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생긴 모양은 이렇게 원 기둥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이게 받침대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유리로 되어 있는 이게 이 기둥 형태의 그릇인데 거기다가 이제 액체를 담는 거죠, 알겠어요? 액체를 그게 뭐 물이 됐건 뭐 수은이 됐건 이렇게 생긴 그 그릇을 이제 메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액체를 넣고 그때 나오는 이제 부피를 측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측정을 할 때 바로 이 메니스커스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현상과 관련된 어떤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어져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실험기구를 통해 측정을 하려면 그 측정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실험기구에 대한 아주 이런 그 아날로그적인 실험기구에서는 그게 바로 눈금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실은 요즘 화학실험에선 대부분의 장비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요 되게 이제 뭐 요런 거를 실제로 할 일은 좀 드물겠지만 디지털도 아날로그라는 그 문화의 기반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날로그적인 원리도 알고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도 거기서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실험 기구가 있으면 눈금들이 그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제 눈금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큰 눈금들도 있고 작은 눈금들도 있어요. 그러면 큰 눈금들을 봤을 때 19 보통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l를 뜻하는 거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 눈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화가 부피 1ml를 뜻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또 자그마한 눈금들도 있어요. 자그마한 눈금들을 봤더니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그마한 눈금은 0.1ml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선 이제 나와 있는 눈금을 보고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때 메니스커스 극점의 극점. 여러분 극대점, 극소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사실 이제 미분이나 적분 이런 걸 배우면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미분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뭐 사실은 미분 적분 안 배웠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나중에 미분 적분 배우면 되게 뭐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여하튼 그 극점이라고 하는 것의 저평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평면이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요거를 뜻하는 거겠죠. 맞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방금 여기서 얘기하는 저평면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2차원으로 그려서 그렇지 물체가 3차원이니까 요게 지평선이 되는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저평면이 어느 최소 눈금 사이에 위치하느냐 그거를 우선 알아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저평면 있죠. 이 저평면이 나와 있는 눈금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10.2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근데 10.3보다는 조금 작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최소 눈금 단위 마음속으로 10등분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0.2가 있고 10.3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2와 10.3 사이에는 눈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10.2하고 10.4는 눈으로 딱 보면서 여기를 마음속으로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1 하면서 열등분을 마음속으로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바로 눈대중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눈대중. 그래서 눈대중으로다가 그 저평면이 최소 눈금 단위의 몇 분의 몇 비율인지를 짐작해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짐작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저평면은 10.2보다는 크고 10.3보다는 작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러면 10.2하고 10.3 사이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3이라고 읽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3을 넘어서 10.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우선은 10.1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10.2는 넘었으니까. 그래서 10.2라고 딱 쓴 다음에 얘가 이 안에서 몇 분의 뭐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내 눈에는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냥 내 눈에는 알겠죠? 그럼 내가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시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막 그날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지막이 짐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짐작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때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전체 열등분을 한 10분의 6 정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남이 봤을 때는 얘는 10분의 6이 아니라 10분의 5라고 할 수도 있고 10분의 7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자리 숫자 이게 뭐가 되느냐? 항상 뭐?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앞에 이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은 얘네들은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전혀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 있는 요 과정은 부피를 측정하는 과정에 대한 그 부피 측정 과정에 대한 얘기라면 자, 두 번째는 바로 보다 이런 식으로 측정된 데이터의 성격을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데이터의 성격 우선 첫 번째 1 항상 이렇습니다. 최소 눈금의 10분의 1 단위까지 측정해야 됩니다. 항상. 무슨 말 알겠어요? 자연과학적 측정에서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왜 그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평소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중에 그 아날로그 온도계 있죠? 빨간 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보시면은 눈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뭐 예를 들면 20도씨, 뭐 10도씨 한 다음에 작은 눈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최소 눈금이 얼마예요? 1씩이죠. 그럼 여기가 19,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눈금으로 나와 있는 온도계에 대해서는 온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데서는 온도가 만약에 17도다. 이렇게 측정되면 이건 올바른 측정이에요? 틀린 측정이에요? 이건 틀린 측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어디까지? 최소 눈금이 1이면 측정은 10분의 1 단위까지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단위 측정만 옳은 측정이냐면 이런 눈금 체계에서는 뭐 17.3도씨라거나 아니면 뭐 16.0도씨라거나 무슨 말 알겠어요? 항상 나와 있는 눈금의 최소 단위 10분의 1 단위까지를 반드시 측정해서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숫자의 두 번째 특징 바로 마지막 자리 숫자가 어떻게 되죠?
항상 뭐가 포함된다? 오차가 포함됩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10.26이라는 숫자. 아시겠죠? 이런 특징을 갖는 숫자의 이름이 뭐죠? 유효 숫자. 바로 측정을 했는데 최소 눈금의 10분의 1 단위까지 측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자리가 오차를 포함하게 되는 이 숫자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유효 숫자. 영어로는 significant figure 라고 하는 거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유효 숫자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자, 예시는 이제 유리 그릇에 물을 담아 놓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수은 같은 게 들어 있을 수도 있죠. 뭐 흔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들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준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구? 극점의 접평면 하겠죠? 여기를 토대로 눈금 측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극점의 접평면을 둘러싸고 있는 최소 눈금 단위가 지금의 경우 예를 들어서 10.8이고 10.9라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10.8, 7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어디가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자리, 이 자리가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표기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메니스커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 덕에 바로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